이 영상이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에게 찾아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도 아니고 그냥 운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도 끝내 피하려 하는 바로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이 지점까지는 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진동을 느낍니다. 공기가 달라진 것처럼 무언가가 바뀌기 직전에 그 침묵 같은 긴장감.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도망칩니다. 과거에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금고 같은 곳으로, 수년 동안 반복해온 익숙한 루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죠. 하지만 당신은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에요. 들리시나요? 오래된 자아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그 순간, 무의식은 혼란스러운 신호들을 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신호들을 위기라고, 방향상실이라고, 붕괴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 소음은 오랫동안 당신을 보호해왔던 껍질이 마침내 갈라지기 시작하는 소리예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이 떠날 준비를 하면서 당신을 가두고 있던 보호막이 서서히 열리고 있는 그 순간의 소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칼융이 말한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 나타날 수도 있다고 믿었던 그 특별한 지점이요. 끝과 시작이 동시에 존재함을 또렷이 느낄 수 있는 극히 드문 찰나의 순간 말입니다.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단순하지만 앞으로 당신의 모든 길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내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미 더 이상 속해 있지 않은 그 익숙한 장소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만약 당신이 아직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그냥 이 자리에 머무르세요. 숨을 고르고 이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를, 당신의 옛 자아가 갈라지기 시작할 때 무의식은 종종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기, 방향상실, 혹은 붕괴라고 오해하죠.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당신을 보호해왔던 껍질이 마침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소리예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당신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당신을 가두고 있던 보호막이 열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단 한 번 나타날 수도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끝과 시작이 동시에 존재함을 또렷하게 느낄 수 있는 극히 드문 찰나의 순간 말이에요.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단순하지만 앞으로의 모든 길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이죠. 당신은 지금 당신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더 이상 속하지 않는 익숙한 장소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까? 만약 당신이 아직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그냥 이곳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고 싶다면 당신이 이 여정을 더 깊이 탐험할 준비가 되었다는 작은 신호를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마주하지 않는 곳,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 속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융이 말한 심리적 죽음의 신호들. 첫 번째, 융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의 진화의 길과 맞지 않는 심리적 자아의 죽음이에요. 두려운 점은 이 죽음이 결코 조용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호들로 무의식에서 떠오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모든 신호는 단 하나를 가리킵니다. 당신의 오래된 자아가 마지막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요. 가장 흔한 첫 번째 신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속해 있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답답해지고, 한때는 잘 맞았지만 이제는 가슴을 조이는 셔츠를 입은 것처럼 느껴져요. 관계, 일, 일상의 습관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당신은 이미 만료된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고, 더 이상 당신의 영혼과 맞지 않는 인물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요.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균열이라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써왔던 가면이 마침내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입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지만 몸은 늘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고 마치 무언가가 곧 터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 불안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안에서 굳어있던 심리적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압력에서 옵니다. 무의식이 변화를 원할 때 그것은 결코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요. 그저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당신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지금 마침내 옳은 일을 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자신을 넘어설 준비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매우 전형적인 신호는 한때 당신을 열정적으로 만들던 것들에 대한 공허함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움직이던 목표들이 이제는 텅 빈 메아리처럼 느껴져요. 계속 시도는 하지만 의미가 없고 계속 움직이지만 의욕이 남아 있지 않죠. 이것은 게으름도 번아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된 가치 체계의 붕괴입니다. 융은 영혼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준비를 할 때 오래된 욕망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믿었어요. 불이 제 역할을 끝낸 뒤 제가 흩날리듯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려 할 거예요. 예전에 너를 행복하게 했던 것에 집중해. 하지만 이미 당신의 내면이 떠나버린 것을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된 당신을 위해 존재했던 것을 지금의 당신이 어떻게 다시 원할 수 있겠어요? 이 무감각함은 하나의 장이 끝났다는 무의식의 속삭임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당신의 어둠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분노, 고통에 더 민감해지고 오랫동안 잠겨있던 그림자들이 파도처럼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공포에 빠집니다. 자신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길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융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해졌을 때만 자신의 어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떠오른다는 것은 붕괴의 신호가 아니라 각성의 신호라는 거예요. 잠이 어려워지고 꿈이 많아지며 특히 이상하거나 두려운 꿈을 꾸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의 언어라고 보았어요. 무언가가 무너지는 꿈, 버려진 장소, 알 수 없는 길,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이 늘 사용해왔던 상징의 언어로 당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거의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요.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는 강한 내적 갈등입니다. 변하고 싶지만 두렵고 떠나고 싶지만 놓지 못하죠. 융은 이것을 자아 분리의 과정, 정체성의 균열이라 보았습니다. 한 발은 새로운 세계의 문 앞에 있고 다른 발은 한때 당신을 지탱하던 땅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갈등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변형의 증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더 이상 공명하지 않는 느낌도 들 수 있어요. 대화는 지루해지고 옛 연결은 느슨해지며 어디에도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오래된 단계에서 벗어나 더 높은 심리적 성숙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한때 당신과 같은 속도로 걸어오던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이제 더 넓은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호가 당신에게 낯설지 않다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세요. 지금 당신은 이 신호들 중 몇 개를 짊어지고 있나요? 이 모든 신호는 혼란스럽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를 가리킵니다. 오래된 자아가 무너지고 있고 새로운 탄생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으로 칼 융은 심리적 죽음을 개성화의 여정에서 가장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저항하든 하지 않든 이 과정은 계속됩니다. 무의식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해냅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공포와 저항 속에서 이 통로를 지날 것인가, 아니면 경청과 이해 속에서 건너갈 것인가.
왜냐하면 이 균열의 너머에는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이 시작되기 훨씬 전 당신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 사람을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일 거예요. 왜 당신은 오래된 자아를 안고서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없는가? 중독이나 나쁜 습관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진실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 당신이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오래된 자아를 새로운 삶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된 자아는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현실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오래된 자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특별한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상처와 제한,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했던 오래된 경험들로부터 만들어진 렌즈예요.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의심 속에서 살아왔다면 오래된 자아는 모든 기회를 불신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결핍 속에서 살아왔다면 오래된 자아는 모든 것을 다시 위협으로 인식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개방성과 용기, 신뢰를 요구하는 전혀 다른 인생의 단계로 들어가려 할 때 오래된 자아는 손에 쥐고 있는 지도가 여전히 이미 떠나온 땅의 지도라는 겁니다. 그 지도는 당신을 더 이상 당신의 길이 아닌 과거의 골목과 우회로 막다른 길로만 안내하죠. 칼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사람을 가진다. 이 문장은 매우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오래된 자아가 바라보는 세계는 가능성의 장이 아니라 두려움의 반영일 뿐이에요. 당신은 인생 최고의 기회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래된 필터를 통과하면 그 기회는 위험하거나 부족해 보이거나 당신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왜곡되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필터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또 실패할 거야.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밝고 깨끗하며 넓은 방, 바로 그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래된 자아는 여전히 수많은 짐을 질질 끌고 들어옵니다. 불안, 제한적인 신념, 실패에 대한 두려움, 회피의 습관, 그리고 15살 때부터 자신에게 반복해온 오래된 이야기들. 당신이 어디를 가든 이 짐은 새어 나옵니다. 당신이 들어가는 모든 새로운 공간은 어지러워지고 결국 당신은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되죠. 아,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단지 미래의 집에 과거의 쓰레기를 쏟아붓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사는 이유예요. 새로운 직장을 얻어도 사고방식은 이전과 똑같이 두렵고,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도 반응은 여전히 오래된 상처에서 나오며, 새로운 계획을 세워도 몸은 여전히 과거의 생존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바뀌었는데 삶은 그대로 멈춰 있죠. 그들은 운명을 탓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운명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오래된 필터에 있습니다. 오래된 자아는 마치 구식 운영체제와 같아요. 당신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 하지만 시스템이 실행되지 않고 새로운 파일을 열려 하면 멈추며 업그레이드를 시도할수록 계속 오류가 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부 플랫폼이 더 이상 당신이 향하려는 삶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현실은 새로운 존재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믿음, 새로운 습관, 새로운 감정 패턴으로 구성된 존재를 말이죠. 더 깊은 문제는 오래된 자아가 현실만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원한다고 믿는지까지 왜곡한다는 데 있어요. 당신은 어떤 것을 진정으로 원한다고 믿지만 그것은 사실 오래된 당신의 욕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아닌 한때 살아남기 위해 되어야 했던 그 사람의 목표를 쫓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것은 성취감이 아닌 공허함뿐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고도 길을 잃은 느낌을 받는 이유예요. 그들은 잘못된 목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필터를 통해 목표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아, 이고와 자기, 셀프 사이의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자아는 익숙한 것을 붙잡으려 하고 자기는 더 큰 삶으로 열리기를 원하죠.
새로운 삶은 자기의 부름이지만 오래된 자아는 그 부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언어만을 이해할 뿐이에요. 이 두 힘이 충돌할 때 당신은 지치고 분열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변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두 부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실제로 행하는 존재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마도 두 개의 경계에 서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는 미래가 당신을 초대하고 다른 하나는 과거가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진정한 자기가 길을 이끌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오래된 자아가 다시 익숙한 순환으로 끌고 가게 할 것인가?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식의 단계로 깊이 들어가 볼게요. 죽어야 할 자아의 층을 인식하기. 지금까지 우리는 변화의 신호를 보았고, 오래된 자아가 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지 못하는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한층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자아의 층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순간이에요. 칼 융은 변형이란 자신과의 전쟁이 아니라 거짓된 층들을 하나씩 벗겨내어 그 아래에 있는 가장 진실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 우리가 진정한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 지나가야 할 층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층, 지나치게 강한 당신의 층입니다. 약해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그 모습이에요. 이 채널에 많은 분들이 공유하듯 살아남는 방법이 단 두 가지뿐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강해지거나 짓밟히거나. 그래서 많은 이들은 단단함을 선택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는 법을 배웠고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그 강함은 아무도 곁에 없던 시절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강함이 이미 안전히 존재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마음을 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융은 이것을 전사의 잔재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사는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사랑과 연결,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공간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 지금도 당신이 항상 강해야만 한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죽어야 할 첫 번째 자아의 층입니다. 두 번째 층, 완벽해야만 하는 당신의 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항상 조건과 함께 주어지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만 인정받고 기대에 완벽히 부합할 때만 사랑받으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이가 되어야 했죠. 성장한 후에도 그들은 그 완벽주의 가면을 계속 씁니다. 탈진할 때까지 애쓰고 실수를 두려워하며 판단받는 것을 무서워하고 타인을 실망시키는 것을 공포처럼 느껴요.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의 밑바닥에는 융이 지적한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전체를 무대처럼 만들고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한 결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도 사랑받기 위해 항상 애써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이 바로 내려놓아야 할 다음 자아의 층입니다. 세 번째 층,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법을 배운 당신의 층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린 시절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마다 꾸중을 들었고 감정을 표출할 때마다 과하다는 말을 들었으며 가족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침묵하는 법을 배웠죠. 어른이 된 지금도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짐이 될까 봐 두려워하며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사과합니다. 더 깊은 문제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무시당하는 관계를 선택한다는 점이에요. 그곳이야말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축소자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2층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반응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층, 역할로만 살아가는 당신의 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한 아이, 좋은 친구,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람, 돌보는 사람, 유능한 사람, 실패할 수 없는 사람 같은 역할에 자신의 정체성을 묶어둡니다. 하지만 역할은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점에 수행하는 기능일 뿐이죠. 성장한다는 것은 역할을 바꾸거나
때로는 완전히 내려놓고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만약 지금도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 역시 당신을 붙잡고 있는 자아의 층입니다. 다섯 번째 층, 모든 것에 반대하는 반항적 자아의 층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지나치게 통제받았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요.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던 아이는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도전적인 자아를 만듭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자아는 조언과 도움, 심지어 좋은 것들까지 거부하죠.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힘을 빼앗겼던 기억의 고통이 무의식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인의 삶에서 끊임없는 반대는 더 이상 자유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를 보호하는 오래된 반사작용일 뿐이에요. 만약 통제당하는 느낌이 싫어서 좋은 기회마저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놓아주어야 할 자아의 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층,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아의 층입니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가치 없다고, 특별하지 않다고 느껴온 사람들에게 속한 자아예요. 그들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을 받는 순간 자신의 결함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자신의 잠재력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융이 보았듯이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진짜로 만드는 요소예요.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 때 당신은 약점만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힘도 함께 숨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어떤 자아의 층이 당신에게 가장 강하게 떠오르나요? 마음속으로 그것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때로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해방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이 인식의 작업은 당신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영혼의 집에서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일과 같아요. 당신은 그것들을 미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때 당신을 지켜주었음에 감사하며 내려놓는 거예요. 너무 작아진 옷을 계속 입을 수 없듯 성장은 한때 당신을 보호했던 것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합니다. 죽어야 할 자아의 층은 쓸모없는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고 이제 과거가 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융은 우리가 옛 부분을 부정함으로써가 아니라 제자리에 돌려놓음으로써 성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층들이 사라질 때 당신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아니었던 것만을 잃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어떤 층을 짊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로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인식은 해방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갑옷을 분명히 보았을 때만 비로소 그것을 벗을 진짜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다섯 번째 이야기, 변화의 의식에 대해 함께 나눠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오래된 자아의 신호를 알아보고 그 층들을 인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인식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칼 융이 강조했던 핵심이 등장합니다. 의식이라는 다리입니다. 융은 모든 진정한 변화에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신비주의적 의식이 아니라 심리적인 의식입니다. 즉,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도적인 행동과 태도의 연속이죠. 이것이 이해와 변화 사이를 잇는 다리이고 아는 것과 되는 것 사이의 통로입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의식은 바로 판단 없는 관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는 당신이 오래된 패턴에 따라 화를 내거나 물러서거나 두려워할 때마다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대신 조용히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아, 지금 내 안에 오래된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구나. 사소한 일에 화가 날 때, 친밀함에서 무의식적으로 물러설 때,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할 때, 그것을 당신의 실패로 보지 마세요. 그것을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창으로 바라보세요. 이 관찰 자체가 반복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왜냐하면 패턴을 볼 수 있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것과 완전히 동일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융은 의식만이 어둠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고 믿었고 관찰은 바로 그 빛을 켜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두 번째 의식은 오래된 이야기들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버려질 거야.
나는 이것을 가질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생각들을 과거에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졌던 오래된 자아의 메아리로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용기를 내보세요. 이 목소리는 정말 지금의 나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 한때 되어야 했던 누군가의 목소리인가? 이 이야기와 거리를 두는 순간 당신의 두려움 대부분이 현재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간, 과거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자아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 서서히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의식은 아주 작더라도 새로운 반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의식은 생각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변화한다. 이는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상관없어요. 늘 침묵하던 사람이라면 한 문장을 용기 내어 말해보세요. 늘 방어적이었다면 한 번만 깊이 들어보는 시도를 해보세요. 항상 물러났다면 조금만 마음을 열어보세요. 늘 자신을 의심했다면 나는 할 수 있다고 작은 소리로라도 말해보세요. 단 하나의 새로운 반응이 완전히 다른 심리적 공간을 열 수 있다는 사실에 당신은 놀라게 될 거예요. 모든 새로운 행동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자아의 직물 위에 찍히는 또 하나의 점입니다. 네 번째 의식은 불편함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래된 자아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다시 안전지대로 돌아가라고 속삭일 거예요. 하지만 그 안전지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감옥이 되는 순간부터입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불편함은 위험한 게 아니다. 이것은 오래된 자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감정에 지배당하는 대신 감정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연습은 당신 영혼의 용량을 확장시켜 더 많은 삶의 경험을 짓누르지 않고 담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불편함은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표시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의식은 새로운 자아가 나타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도 끊임없는 분주함과 소음 속에서는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당신에게는 침묵의 시간, 혼자만의 공간,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몇 시간의 명상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단 5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는 것, 자유롭게 몇 줄을 쓰는 것, 혼자 산책하는 것, 아무 목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무의식은 일상의 소음 속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융은 영혼은 속삭임으로 말하며 조용해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여섯 번째 의식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자아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상은 공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새로운 패턴을 배우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에요. 익숙한 상황에서 평온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그려보세요. 두려움이 있던 자리의 확신을, 움츠렸던 곳의 당당함을, 닫혀있던 곳에 열린 마음을 상상해보세요. 이 상상을 반복할수록 무의식은 그것을 실제 가능한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은 상상했던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융이 삶을 통한 경험이라고 부른 가장 효과적인 자기 재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의식.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간과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래된 자아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고 그저 오래된 자아를 싫어하고 떨쳐버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싸우고 있는 무언가를 진정으로 놓아줄 수는 없어요. 놓아주기 전에 인정이 필요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를 보호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이 오래된 방식의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여기서부터는 내가 계속 걸어갈게.
그러면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래된 자아는 당신에게 저항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대에 뒤처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오직 한 가지를 원합니다. 바로 자신의 존재와 노력을 인정받는 거죠. 이 모든 의식들은 개성화라는 위대한 여정에서의 하나하나의 걸음입니다. 어느 하나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두 제대로 해낼 필요도 없어요. 각 걸음은 그저 정직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들을 실천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더 넓어지고 더 유연해지는 자신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다 어느 평범한 날 당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 이미 다르게 행동했고 다르게 선택했으며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변화는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봄처럼 말이죠. 단지 이미 나무들은 알고 있습니다. 뿌리에서 꽃으로의 길을 시작했음을요.